식민지 시기 한국은 1940년대에도 도시화율이 16%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대부분이 농촌에 살았고 지주제가 발달해 농민의 절반 이상이 봄이면 식량이 부족한 극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가 인구가 늘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공업화와 경제 성장이 진행된 시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민지 시기의 공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식민지 조선 지역의 국내 총생산을 구해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연평균 3.6%의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 수준을 조정하지 않은 명목 국내 총생산이 아니라 1935년 가격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고려하여 계산한 실질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국 경제가 7%가 넘는 고도 성장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낮은 수치로 보여질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가 성숙 단계로 접어든 이후에는 1에서 2%만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우수한 경제 성장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였고 세계적인 저성장 시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식민지 조선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조선 경제는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3.6%였는데 인구 증가율은 1.3%였습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 증가율에서 인구 증가율을 제외해도 2.3%라는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구에 비해 생산이 더 빨리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 조선은 그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특히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1911년에서 1940년 사이에 농업 부분과 어업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은 1.5%에 불과했지만 광공업의 성장률은 9.7%였습니다. 특히 1930년에서 1940년 사이에는 13.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구조에도 상당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11년에는 전체 생산에서 농업과 어업이 67.8%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1940년에는 42%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건설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비중은 1911년 6.7%에서 1940년 26%로 높아졌습니다.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식민지 조선사회를 단순히 농업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이 일어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이 증가하거나 기술 진보에 의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국내 총생산은 증가합니다. 식민지 시기 동안 토지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인구가 증가해 노동 투입은 증가하였는데 동시에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인 기계와 설비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결과 같은 노동력을 투입해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도 발달해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추계에 따르면 1911년에서 1940년의 경제 성장은 기술 진보에 의한 것이 36%였고 기계 및 설비와 같은 자본 투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 44%였던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경제 성장은 거의 모두 기술 진보와 자본 축적에 의해 일어났다고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 투입이 증가하고 기술 진보가 일어나게 된 원인도 다양한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로 만들어낸 곳은 총독부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부터 식민지 지배를 위해 화폐, 금융제도와 재정제도를 정비했으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의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경제 관련 법령도 식민지 조선에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총독부 주도로 철도, 도로, 항만, 전기, 통신과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물적 기반과 함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 일본 자본을 유인하였습니다. 1925년 12.2%였던 초등학교 취학률이 1940년 33.8%로 높아진 것도 양질의 노동력 공급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 공업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일본의 대륙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위상이 변화된 것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일본의 군인들이 조선 총독을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 총독들의 경제 계획은 일본은 높은 수준의 공업지대, 조선은 낮은 수준의 공업지대, 만주는 농업지대로 재편성하고 조선을 일본 본토의 정밀공업에 종속된 낮은 기술 수준의 공업지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아니더라도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전쟁이 확대되면서 조선을 군수물자 공급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을 공업화할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본 본토에서 먼저 시작된 전시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진출하는 일본 기업도 나타났습니다. 1942년 기준으로 조선의 산업설비에 투하된 자본 중 74%가 일본 산업자본의 직접 투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1927년에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을 세운 일본 질소였습니다. 일본 질소는 북한 지역의 풍부한 수력 자원으로 생산된 값싼 전력을 활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를 공기 중의 질소와 결합시키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화학 비료와 폭약을 생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빠른 속도의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자본이 주도한 공업화와 경제 성장과의 관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되자 공업 생산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은 식민지 시기의 공업화와 경제 성장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식민지 시기 동안 축적된 물적 자본, 철도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이나 공장의 기계와 설비는 가지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공업화와 함께 1930년 초에 20만 명에 불과하던 노동자는 1941년 77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근대적 노동자에 해당하는 공장 노동자가 30만 명으로 광산, 토목, 건축 노동자 수를 능가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에 고용됐던 조선인은 비숙련 노동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전쟁으로 빠져나간 일본인을 대신해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로 성장하는 노동자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민지 시기에 진출한 일본인 기업과 거래 관계를 갖는 조선인 기업이 생겨났으며 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조선인이 소유한 회사와 공장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규모로 보면 일본인 회사가 전체 자본금의 83.3%를 차지해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인 회사 수도 빠르게 증가해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1921년에는 조선인 회사가 124개밖에 없었지만 1931년 781개, 1935년 1243개, 1939년 3137개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조선인 소유 공장도 급증해 1930년 전후부터는 일본인 공장 수를 추월하였습니다. 1938년 조선인 공장 수는 3,963개로 일본인 공장 수 2,627개보다 더 많았습니다. 일본인이 주도한 공업화와 경제 성장이었지만 일본인의 것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도 자극과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에 설립된 경성방직 주식회사가 대표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조선인이 세운 사실상 최초의 근대적인 면 방직 공장으로 한국인 대주주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상공인이 아니라 일본에 유학한 유학생 출신이 경영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전통적인 상인 자본이 아니라 개항 이후 쌀 수출로 성장한 지주에게서 조달되었습니다. 총독부의 보조금 지원도 받았지만 조선인 면포상 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식민지 조선의 면직물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35년에 면 방적 공장도 설립해 면사도 자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39년에는 남만주 방적 주식회사까지 설립하였습니다. 조선인 자본의 첫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식민지기 한국의 공업 발전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황폐화된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경제구조였지만 경공업을 성장시키고 중화학 공업화를 이루어내고 첨단 산업에까지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일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전기산업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돌아가자 전기와 관련된 일들은 조선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여야 했습니다. 조선인 기술자 중에는 일본인이 소유한 회사에서 공장장을 하던 숙련 기술자들이 있었고 숙련 기술자들은 해방 후에 회사를 설립하는 데 기여하고 전기 사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숙련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첨단 기술이었던 전기와 관련된 기술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인 숙련 기술자들은 첨단 기술을 일본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기술자들은 한국인 기술자를 도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기업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한국인 기업인들은 어떻게든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오게 됩니다. 기술을 가르쳐준 일본인은 해방 때 한국에서 일했던 일본인 기술자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는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해하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를 보호해주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일본인 기술자는 귀국을 도와준 한국인 기술자가 첨단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